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에서 상임이사로 계시는 김미선 이사님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동, 노인, 장애, 그리고 이주민까지 총 4가지 주제를 다 다뤄봤는데요. 발표 들으시면서 좀 궁금했던 점 있으신 분, 혹은 뭐 좀 코멘트할 게 있다든지 부연 설명을 할 게 있다든지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좀 다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는 사단법인에 있는 양두리 간사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발표해 주신 김미선 이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주민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 강의를 듣는 거라 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 될까 싶기도 했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주민에 대한 제가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출신국을 떠나서 이제 근로를 하거나 아니면 난민처럼 추방을 당하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주하신 분들을 이주민이라고 정의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그 의미에는 북한 이탈 주민도 포함이 되는지, 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의는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을 예정하거나 이주 노동을 하고 있거나 이주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그러니까 이주의 전 과정에 개입된 사람을 이주 노동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주민에 대한 정의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출신국을 떠나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국제적으로 인식할 때는 90일 이상을 해외에서 채우는 사람들을 장기 이주민, 이민은 또 다른 이제 단계를 밟겠지만 그렇게 국제 이주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도 크게 보면 이주민의 범주에 속하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단체 간의 활동 내용이나 그 대상이 약간씩 다름으로 인해서 이주민 그룹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은 별도의 그룹이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 보통 이제 이주민 인권 단체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에서 온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거나 혹은 국적을 가졌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그래서 귀화해서 국적을 가진 이주민들을 모두 이렇게 망라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약간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출장길에 그 프로그램 있어가지고 온 일반 시민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어떻게 인터넷에서 서핑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주 아동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비등록자일 경우에 아동들이 감금되는 경우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혹시 진짜로 있는지, 있다면 혹시 월드비전 같은 아동 권리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주 민을 위한 단체 같은 곳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왠지 어제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 네, 이주 아동,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구금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구금을 하는 대신 지역사회 안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옹호 활동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하고 있고, 공익법센터 어필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지금 그 활동을 지난 3개월간 진행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어제 이자스민 의원실이랑 같이 정책 법안을 좀 개정할 수 있는 출입국 관리법상에 있어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구금을 근절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해서 어제 정책 토론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사를 아마 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아이들이 강제 퇴거나 이런 것들 본국 송환 앞두고 구금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예, 그 통계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제 저희
토론했던 자료집을 보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통계치는 알지는 못하지만 예, 구금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국에 3개 지역에 외국인 보호소가 있거든요. 그 보호소에 이제 수용이 되는 건데 정부에서는 그걸 보호라고 하고 시민단체들에서는 그거는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디텐션 콜리션하고 연대해서 그 구금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업무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김미선 이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 과정에 있는 박천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 또한 이런 이주를 통한 개발에 대해서 되게 무척 관심이 많고 이것도 이제 제 연구 과제로도 계속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인데 앞서 평가와 향후 SGS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실 때 귀환 이주자 본국 사회 개발 참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사회적 송금이라든지 디아스포라 관련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귀환 이주자가 본국에 가서 그 본국 사회 개발을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전 근대적인 제국주의적인 뭐 그 당시에 나왔던 백인의 책무와 같은 그런 일이 안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선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목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 목표 1의 제한 지표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주와 개발을 연계시키기 위한 개발에서의 그런 정책 일관성이라는 PCD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제한 지표들이 그 PCD 안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동, 노인, 장애, 이주민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에 보니까 이제 인권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동 같은 경우는 그 아동 권리 협약이 뭐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가입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연계가 좀 잘 그러니까 돼 있는데 노인 같은 경우 알다시피 노인 협약이 없잖아요. 노인 인권 협약이 없고 지금 그걸 추진 중이고 장애 같은 경우는 근데 아동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비준한 나라도 많고 근데 이주민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준한 나라가 굉장히 적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인권과 연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주민 같은 경우 질문은 과연 이주민 권리 협약의 그 효용성을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특별보고관 있잖아요. 특별보고관이 한국에도 오고 그랬는데 물론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특별보고관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조약에 우리가 가입 안 했으니까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이주민 관련한 GFM들을 강조하셨는데 유엔 인권 시스템과 연계성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장애 같은 경우는 그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 같은 경우는 노인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에서 이번에 큰 회의도 했었잖아요. 아셈 인권 회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 조약 만드는 그 진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애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도 있고 이번에 저희 그 심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올해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른 국가 보고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것이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심의 보고 권고가 따르면 그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이 SDG에서 장애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조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은 워낙 뭐 많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따로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좀 순서대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미선 이사님께 마이크 드리고요. 그 이주를 통한 개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그 귀한 이주 노동자를 통한 본국 사회 개발 그 제국주의적인 방식이 아닌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신 거죠? 네네네. 네.
사실 이 그 이주 노동자가 해외에서 일하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자원, 뭐 기술, 경험 이런 것을 어떻게 본국 개발하고 연결시킬 거냐라고 하는 논의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룹은 이주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원 자체가 그들이 일부 저축할 수 있는, 대부분 송금을 하지만 일부 저축할 수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보내오는 송금을 다 소비재로 쓰지 않고 어떻게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뭔가 간의 수공업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시도도 되고 하면서 그 교육도 많이 개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반드시 이주 노동자를 통한 본국 사회 개발은 그러니까 같이 커뮤니티가 그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이주 노동자가 또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도록 가족 교육을 같이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뭐 대만, 그러니까 저희가 속해 있는 아시아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꾸준히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도 드릴 수 있고, 한국의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에 이제 어쨌든 그때가 고용허가제 이제 입법화되고 대부분 다 추방돼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시기에서 이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생겼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국에 가서 재정착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현지 가서 실태 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간 이주 노동자들이 그럼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기회만 있으면 다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돌아가기 전에 저희들이 같이 이제 공동체 교육을 하면서 본국에 돌아가서 우리와 같은 NGO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헌신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단체, 혹은 지금 뭐 버마에서 막 하고 있는 뭐 그런 그룹들, 뭐 이런 그룹들이 거의 1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활동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제국주의적인 방식, 혹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 주고 뭐 따르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발견한 요구들, 그리고 사회개발의 어떤 요구들과 필요성, 뭐 방향, 이런 것들 어떻게 존중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저희도 사실 같이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없는 만남과 교육과 그리고 서로 간의 경험의 나눔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가장 이제 경계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그 돌아간 이주 노동자들이 회사를 차려서 자기가 배운 방식 그대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하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쭉 몇 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본국 귀환 이전에 사전 교육을 하는 것들,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선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주의 악순환을 끊고 정말 긍정적으로 이 이주가 기여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계속해서 실험하고 더 보완하고 그러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개발의 정책적인 일관성이요? 네. 아, 네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제한 지표나 그 좀 세부 목표를 우리의 언어로 아까 좀 바꿨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은 그 동아시아 협의회 때 모여서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과 일본의 활동가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의 언어로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그렇게 맞지는 않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개발의 정책적인 일관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거는 또다시 저희도 좀 학습하고 또 맞춰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개발과 인권과 연계하면서 제가 그 GFMD나 이런 개발 관련한 그 역사들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는 그 유엔의 인권 체계를 활용한 것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그리고 원래는 그 올해 2월 달에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이 방한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준비를 하고 이주민 단체들하고 그 이제 실무 그 위원회까지 꾸리고 막 준비를 하던 와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은 못 오겠다.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제네바 갔을 때도 이제 잠깐 만나서 물어봤더니 한창 난민 문제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 너무 더 중대한 이슈 때문에 한국을 못 오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주민 권리 협약도 굉장히 다들 아름다운 문구로 돼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게 비준 수가 너무나 낮은 이유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고용국들은 이거를 협약을 비준하면 뭔가 우리 거를 많이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그 비준하는데 좀 꺼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운동의 차원에서라도 이 비준 캠페인은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유엔 그 이주인권 특별보고관은 못 왔지만 대신에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작년에 왔던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낸 보고서를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중요하게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그 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 권고들을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도 하면서 결국은 이게 유엔 인권 시스템이 개발된 그런 모든 그러니까 협약, 인권 협약이라든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인종차별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주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제 이주민 그 협약 비준 운동하고 더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유엔이 내린 권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SDG랑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제가 정부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58개가 날라왔죠. 한국 정부에 그 유엔 저희가 이제 유엔 권리협약이 한국에서 2008년도 12월에 비준이 돼서 2009년도 1월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2년마다 이제 2년에 이제 그 심의를 거치는 것 때문에 2011년에 냈는데 이게 많이 밀려가지고 2014년에 이제 심사를 받았습니다. 14년 9월에 심사 받아서 10월에 이제 유엔 위원들이 이제 소위 이제 경고장을 날린 거죠. 한국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58개를 날렸는데 그게 이제 2014년 10월인데 딱 1년 좀 넘었죠. 근데 굉장히 게을러요. 하여튼 정부가.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토론도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났는데 연구에 대한 결과 내용을 공개하지는 다 않았고 그 엊그저께 이제 그 회의 내용 결과를 제가 받아보니까 58개 중에서 이제 11개 부처가 관련돼 있어요. 그것도 11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7개는 못 하겠다. 51개는 받아들이겠다. 근데 전면 수용은 한 30개 되고 조건부 수용이 이제 그 한 10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고, 근데 그 조건부 수행이나 못 하겠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나 혹은 됐다라고 보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보호작업장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의 이제 완전히 중증 장애인들 그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중증 장애인들 최저임금 적용 제외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지도 않고 한 30만 원 주는 지적장애인들이나 이런 장애인들을 보호작업장에다 놓고 이제 생산을 하게 하는데 사실 유엔은 이제 그거가 맞닥치 않은 거죠. 그냥 이제 그거 폐지해라. 대신 최저임금을 줘라라고 하는 게 유엔 권고사항인데 한국 정부는 사실 막상 대한민국 현실에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겠지만 뭐 지금 SDG를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도 답 없고 기재부도 답이 없고 뭐 외교부도 답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맞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나마 내년이 되면 조금 이제 뭐 조금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표 8 다른 건 몰라도 목표 8에 대한 장애인의 고용, 경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하자라고 지금 복지부에 제안을 해놓고요. 그거를 지금 1월 달에 이제 복지부가 이제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좀 우습게 보이잖아요. 정부 부처에서.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다 만들어 놓고 하루만 딱 준 거예요. 검토해달라고. 그러니까 당일날 그냥 하루만 검토하고 넘어간 거예요. 저게 지금. 그래서 시행계획 만들 때는 이제 그거를 SDG와 인천전략과 CRPD 세 개를 묶어서 내년 3월까지 만드는 그 부처별 시행계획에는 반드시 넣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의 국점역과나 이런 쪽에 어떤 그 SDG의 관점을 갖고 막 움직이는 사람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유엔 권력협약이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이제 뭐 비준했다고 뭐 소문은 났는데 완전히 비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장애인 권력협약의 그 25조 마항이 여러분들 그 장애인들이 보험을 가입하나요? 그 장애인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명보험은 다 가입을 못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자동차, 그러니까 운전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 있잖아요. 가끔 이제 뭐 과속하는 사람들 딱지 날라고 오는 거 이거 막아주는 그 보험도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25조 마항이 장애인들이 어떤 보험에도 가입하는 거를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거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상법 732조랑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비준을 안 했어요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비준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선택 의정서가 있는데 선택 의정서에는 만약에 이제 뭐 박근혜가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까짓거 반기문 총장한테 제안하겠다라고 하는 청원권도 사실은 가입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이게 뭐 허울 좋은 비준을 한 거죠 사실 보면. 그것도 비준도 안 한 상태에서 사실 SDG까지 복지부가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좀 요원하지 않나. 그래서 좀 저희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노인 인권 협약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유엔에서 그 공개 작업반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까지 이제 6회 진행을 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잘 사는 선진국 국가의 경우는 기존 갖고 있는 인권 협약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냐, 굳이 새로운 인권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입장이고, 약간 저소득 국가, 특히 고령화가 급증하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그 6번째 세션에서도 포스트 2015와 이 인권 협약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그런 논의가 나왔는데, 이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진행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유엔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참석하는 대표가 거의 이제 거기 파견 뭐라고 하죠? 거기 주재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노인 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외교부 통해서 이런 입장이 있다라는 걸 전달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숙지하고 들어가시는지는 저희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셈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10월 말에 한국에서 이제 아시아 유럽 관련해서 각 국가 인권위원회에 있는 분들과 노인 분야 관련된 학자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3일 동안의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노인 인권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같이 했고요. 이때도 제가 확인했던 거는 역시 이제 EU나 이쪽에서는 비용 부담을 문제로 노인 인권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유엔에서 참석하신 분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노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좀 강력한 규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프에지 인터내셔널도 이번 이제 아셈 컨퍼런스에서 많이 참석을 해서 그런 입장들을 많이 전달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년에도 관련해서 전문가 회의를 또 다시 개최한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좀 인권위랑 좀 협력을 해서 국내에서 SDG 문제나 노인인권 협약을 조금 강하게 주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보통은 세미나를 하고 나면 5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따로 자리 마련 못하고 그냥 간단히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로 토론이 이루어졌던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요. 좀 아쉽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알려주시고, 혹시 남상은 팀장님 마무리 발언 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질문 안 주셔가지고 별로. 네, 그 제가 마지막에 제 발표 내용에서 사실 그 SDG 그 결과 문서 보면은 사실 그 정부들이 SDG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고 더 아쉬웠던 이유는 그게 너무나 많은 목표와 타겟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정부들이 사실 저도 그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되게 질렸거든요. 근데 혹시 정부도 좀 너무 많아서 아무도 안 챙기게 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걸 좀 정부를 푸시하고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를 좀 되게 많이 혼자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유엔의 그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동권리 협약과 SDG를 좀 매핑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인권 시스템을 통해서 좀 책무성을 촉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 활용해야겠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게 뭐 비단 뭐 아동단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좀 인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해보고 네, 그 좀 같이 좀 지속적으로 좀 토론하고 연구하고 좀 방안들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를 처음 기획하시고 총괄하셨던 한국인권재단의 이성훈 상임이사님께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발언하는 것은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가 아니라 코피드 운영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기획을 코피드 차원에서 하면서 여기 5페이지 보면 여기 전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범분야, 그다음에 대안적 개발 모델, 권리 주체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성소수자는 밑으로 오는 게 맞겠죠. 주요 권리 주체로 내려오고 인도적 지원도 범분야지만 난민은 또 밑으로 내려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일정 때문에 그랬고 데이터 리볼루션도 사실 범분야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걸 추구했던 거는 저희가 17개 골로 했는데 5번에 그 여성과 성평등 빼놓고는 권리 주체가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유엔에서 하게 되면 권리 주체를 언급하기 하는 순간 너무 많아지잖아요. 누구는 들어가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권리 주체별로 봐야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17개의 형식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범분야, 대안적 개발 모델, 권리 주체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그 남상은 그 팀장이 반응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저희가 지금은 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거버넌스 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SDG는 뉴욕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권은 제네바에서 하고 또 환경 분야로 가면 나이로비로 가거든요. 근데 돈이나 이런 재원으로 가면 워싱턴으로 가고 이게 다 흩어져 있거든요. 이 문제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거버넌스 이행 메커니즘을 글로벌처럼 어떻게 만들까? 근데 국내로 들어오면 똑같죠. 우리도 알다시피 부처별로 다 쪼개져 있고 우리도 나눠져 있잖아요. 시민사회도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사회만이라 이거 빨리 어떻게 극복해 볼까 그런 취지로 이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 SDG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잘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유니버설. 그러니까 개도국하고 선진국 모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국내 이행과 국제 이행 이렇게 되고 유니버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이 그 트랜스포머티브라는 얘기잖아요. 그 변혁. 그래서 여기가 그 대안 모델을 한 게 이 시스템 대안을 어떻게 모색.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갔고요. 세 번째 SDG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인클루시브 포용성이잖아요. 이 포용성, no one leave behind 그것 때문에 사실 권리 주체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말만 no one leave behind라는 슬로건만이지 사실 다 빠져나가거든요. 아까 아주 오늘 저는 들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고 SDG의 실제적인 의미를 각 그 우리 노인, 아동, 그다음에 그 장애, 그냥 이주민, 저번에 또 성소수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 주체의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 재해석하는 그게 이제 인클루시브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컴프렌시브를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라 그래 종합적. 그거는 이제 사회, 경제, 환경을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사실 SDG의 네 가지 특징이거든요. 유니버설, 트랜스포머티브, 영어로 인클루시브, 그 다음에 컴프렌시브. 거기 하나가 더한다면 어카운터블. 보고 이행하는 모니터링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그 서울시처럼 UNI 액트 이렇게
서울시는 뭐라 했죠? I 서울 U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I act U. 그러니까 I가 이제 inclusive고 act가 accountable, comprehensive, transformative 그다음에 universal 이렇게 5개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각 단체에서 만들 때 I act U입니다. I 서울 U가 아니라 이 5가지를 잘 이것이 활용할까가 우리의 큰 과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한 게 권리주의 주체가 여기 inclusive에 해당되고요. 대안적이 transformative, 범 분야가 comprehensive 연결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거든요.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29일 날 성탄 끝나면 또 저희가 공부 모임을 합니다. 그때 뭐 하냐면은 이 권리 주체. 그래서 제가 질문 던진 게 그 인권에서 이미 다 이게 17개가 다 인권의 언어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 쪽과 이걸 연결시키는 작업. 그래서 한국 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권리, 그러니까 국제인권 조약이라든지 특별보관이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야 이 효과성이 높아진다. 29일 날 세미나가 있고 또 월요일 날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4개의 그 권리 주체를 다뤘는데 내년 되면 이런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하고 서로 연결해서 그 몇 년 동안 고생 SDG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no one leaves behind라지만 또 다른 사람 no one believe it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은 그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진짜 이게 국내에 우리가 당면한 헬 조선을 헬 한국을 그 헬로 한국으로 바꾸는데 이 SDG를 잘 활용하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락 안 한다 그러는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지겹게 이제 귀찮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하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문동가 우리 이소영 간사님 어디 갔어요? 이거 다 연락하고 하느라고 어디 이소영 간사님? 예, 이소영 간사님 진짜 이거 고생 연말에 많이 했거든요.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면 될까요?